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쳐 컨테이너 가건물이 날아가 도로를 덮쳤고 부산에서는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워크숍을 열어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실용주의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성명 발표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약속을 어긴 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늘부터는 팍스로비드 외에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는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엄마인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동승자인 20대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지난 밤과 새벽에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네, 이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서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 컨테이너 가건물이 날아갈 정도였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제주 시내에는 초속 30m, 한라산에는 580mm의 폭우와 또 초속 4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해안도로 한복판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통째로 날아들었습니다. 강풍에 약 4m 높이의 컨테이너 가건물들이 날려와 도로를 덮친 겁니다. 철제 구조물로 만든 광고탑도 엿가락처럼 이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밤사이 제주에 많은 비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에 58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태풍에 버금가는 초속 4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 시내에서도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주로 제주시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5건, 애월, 한림 쪽이 피해 접수 들어온 건 중에는 그쪽 지역이 좀 많아요. 복구 중인 상태예요.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어제 234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발이 묶였던 관광객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몰리면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밤새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유출돼 도로가 통제되는 등 1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 준비에 앞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참석했는데 무엇보다 실용주의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되 경제를 주요 분야로 꼽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전 정부의 잘못한 것은 이유를 찾고 잘한 것은 계승하자며 국정과제의 선정 원칙을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경제를 꼽았고 무엇보다 산업구조의 첨단화 고도화를 차기 정부의 주요 책무로 콕 집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전 정부가 가지 않은 길을 찾아야 한다며 보고받은 사람이 보고하는 사람보다 더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연에서는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국민이 용서 못한다는 전문가의 경고와 기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어렵다는 따끔한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열린 분과별 토론에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성숙한 관계, 경제분과에서는 저성장 극복과 에너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외교안보에서는 외교 이슈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통상 분야가 같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사라지면서 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지영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인수위 업무 보고하면서 방긋 웃는 부처, 울고 있는 부처 어딘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협의 채널이 다시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는 것 같다며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이미 만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단됐던 협의는 감사원의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오면서 물꼬가 터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청 거부 시사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첫 회동에서 통큰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며 조건 없는 만남을 재차 요구했고 윤 당선인 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회동 문제는 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북한 ICBM 도발 등 현안도 산적해 오찬 여부 등 형식만 결정되면 다음 주 월요일 첫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상을 높여서 웃은 부처가 있는가 하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별로 말이죠.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가 이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존재감을 드러낸 부처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던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원은 어제 있었던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려는 청와대와 합의하자는 윤석열 당선인 중에 윤 당선인 측 입장을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제 제가 통화해보니 우리랑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감사원의 얘기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부처가 존재감을 보였을까요? 국토부도 뜻밖의 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업무보고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국토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택 정책에 대한 또 차기 정부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인수위 구성 초기만 해도 국토부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홀더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 내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심교현 건국대 교수가 팀장으로 참여하는 등 이제 부동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울상이 된 부처는 어떤 부처예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했던 여성가족부죠.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 처지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부처들이 2시간 가까운 보고 시간을 드리는 거에 비해 여가부의 보고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아시다시피 예산도 상당히 제일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보고가 상당히 분량이 적었습니다. 그 보고 순서도 사실상 마지막이었는데 여가부 공무원들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인수위원회하고 갈등이 빚어진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범계 장관이 공약에 이제 반대를 표시해서 인수위와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입니다. 결국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보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 장관이 한 가지를 가지고 99개를 배척하면 안 된다. 업무 보고를 받아달라고 한 발 물러섰고 결국 인수위는 다음 주에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가 가시화될 텐데 윤곽이 좀 드러난 것도 있어요? 네, 대선의 가장 큰 변수였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부동산 분야의 정책 윤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정부 출범 뒤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부 중심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탈원전 기조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원자력 안전위 업무 보고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현행 70%인 원전 이용률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새 조직도도 이제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여가부는 뭐 폐지가 확실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확실히 소명을 다했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의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인식을 인수위원들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 역할을 분산해 기존 다른 부서로 나눌지 아니면 역할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이기도 했었던 교육부에 대한 통폐합 논의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안 위원장은 일단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청와대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겠다고 밝혔죠.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한 울타리에 있지만 앞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될 때 교통 통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집회는 또 어떻게 대처할지 경찰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통 서초동에서 출발해 반포대로를 거쳐 남산 3호 터널을 지나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일반 교통 흐름이면 약 11km 거리에 30분 정도 걸리지만 윤 당선인이 출퇴근할 때는 교통 통제로 절반인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통령 취임 뒤에도 용산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윤 당선인은 이 경로를 계속 이용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출퇴근에 따라 하루 2차례 교통 통제가 계속되면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용산 집무실 시대가 시작돼도 교통과 집회는 경찰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이곳 한남동 공관촌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관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열린다면 대통령의 출퇴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대로변으로 오는 액세스 로드가 그게 딱 단일 통로거든. 시위대가 막으면 출근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 취약 요소가 심대한 곳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는 약 4km. 거리는 짧지만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 교통 통제까지 이루어지면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출퇴근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당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 본인뿐 아니라 당선인의 부인과 장모까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부인 비리,
사무소 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장모 비리 등을 언급하며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에 의문이 든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대장동 특검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특검이나 또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박 장관이 연이어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국회에선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연일 내부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곧 있을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기념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화성 17형 발사 성공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환호합니다. 군인과 과학자, 공장 노동자들까지 환한 표정으로 성공을 자축합니다. 북한 매체가 연일 신형 ICBM의 성공 발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면을 통해 신형 ICBM 성공 발사를 기적적인 승리라고 표현하며 자력 개발에 성공했음을 부각했습니다. 앞서 이례적으로 화려한 편집과 음악이 더해진 영상과 함께 발사 소식을 전한 북한은 통신과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각계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비롯해 각종 굵직굵직한 행사를 앞둔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도력을 부각시키면서 내부 체제를 계속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ICBM 발사 보도 영상에 대해 외신들은 할리우드 영화 탑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연상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나섰습니다만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공개회의. 미국과 영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specially council members to join us in condemning this behavior and in urging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engage in diplomacy toward denuclearization.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半岛问题的直接当事方，也就是美国和朝鲜，应当尽早重启直接对话进程。 러시아도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미국의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규탄 성명도 논의했지만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한미일 유엔 대사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데 안보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CBM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독자 제재와 군사 정비 태세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주 62만 명,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도입된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도 오늘부터 환자들에게 처방됐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3만 5,580명으로 이틀째 3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7일과 비교하면 2배가량 줄어든 건데
일주일 전보다 약 4만 5천 명가량 적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 62만 정도가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나 감소세로 전환됐다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머크앤컴퍼니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의 추가 물량까지 합하면 다음 달 말까지는 총 46만 명분가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추가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연일 3,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정점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부딪힌 러시아가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키이우 같은 주요 도시 진격 대신에 친러 성향 주민이 많은 돈바스 지역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최측근이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의 전쟁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가 기존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진격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 공화국이 세워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있는 곳으로 러시아는 이곳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바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라도 확보해 전쟁 승리라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국의 테난먼 광장 사건에 비유하면서 푸틴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을 재차 전범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We would respond. We would respond if he uses it. The nature of the response would depend on the nature of the use.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또다시 핵무기를 언급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전국의 경유 가격이 어제 1,920원을 기록했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치솟는 경유 가격의 이유와 파장에 대해서 민경현 기자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지금 이게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어제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찍은 사진인데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20원 정도 더 비싸죠. 물론 이게 일부 사례긴 합니다만 지난 석 달간 전국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추이를 비교해 봐도 최근 들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오늘 전국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약 82원. 지난 1월 1일에 기록한 가격 차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국내에 경유 수요가 갑자기 늘었을 리는 없고 결국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텐데 이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단순히 국내에 경유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휘발유도 마찬가지지만 경유값도 국제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따지자면 국제적으로 경유 재고가 부족한 거죠. 실제로 배럴당 110달러 선이었던 국제 경유 가격은 지난 9일 18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유럽이 수입하는 경유의 60%가 바로 러시아산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과 러시아가 서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경유의 수급도 당연히 불안해졌죠. 특히 유럽은 일반 승용차도 경유 차량이 많은 지역인데 유럽에서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 전부터도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정유사들이 경유 생산을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기름값이 비싸니까 유류세를 20%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오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한마디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 적습니다. 설명하자면 경유는 화물차 등 산업용 차량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유류세가 30% 가까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가 119원 넘게 할인될 때 경유는 고작 약 85원 할인되죠.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유 가격 급등으로 특히 더 불만이 많은데요. 화물차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 인하 때 깎였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운영의 고정 지출 중에서 43%가량이 유류비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자칫 물류가 멈출 수 있다는 불안까지 감지됩니다. 운행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는. 지금 겨우겨우들 버티고 사는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반 화물 운전자가 평균 월 252만 원을 유류비로 지출했는데 당시 경유 가격이 리터당 1,190원대였습니다. 이걸 지금 경유 가격에 대입하면 월 400만 원이 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경유 가격 또는 뭐 전체적인 유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든지 뭐 서방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든지 뭐 이런 큰 국면 전환이 없다면은 전 세계 유가 고공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 유류세를 인하하면 경유보다는 휘발유 가격의 낙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국 물류망 안정을 위해서라도 화물차 운전자 등 산업용 경유 소비자에게는 추가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기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25층 중 7층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건물을 타고 올랐고요. 한 명이 숨지고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엄마가 숨지고 아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25층짜리 아파트가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7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겁니다. 화재는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치솟는 불길에 놀란 주민 6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 구조됐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10분, 2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터진 거라 보시기에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대?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뒤집혀 있습니다. 새벽 1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20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새벽 2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외제차가 주차된 1톤 트럭과 승용차 등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6시 40분쯤에는 경북 봉화군의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최근 기업 임직원들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LG U+ 직원이 수십억 원을 빼돌리면서 회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LG U+는 이달 초 직원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IPTV 영업 담당인 A씨가 대리점과 짜고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에서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LG U+는 그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 2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던 A씨가 알고 보니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돈에 손을 대는 사례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클리오는 영업 직원이 22억 원을 횡령해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고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전기에서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계나 감사 등에 있어서 서로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재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가 오늘 11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네. 뒤에 되게 화려해 보이네요. 네.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구경들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 효과도 한 6천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장밋빛 기대 반에 우려도 반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교통 혼잡, 또 부족한 주차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장진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로 조명을 받아온 레고랜드 코리아가 알록달록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무려 11년 만입니다. 축구장 39개 규모에 들어선 테마파크는 레고 브릭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 40여 개와 7개 테마구역으로 조성됐습니다. 준공을 마친 레고랜드 코리아는 다음 달 임시 개장을 거쳐 오는 5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해 이로 인한 경제 효과만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작은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밋빛 기대 속에 과제도 여전합니다. 1,600명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공약은 약 90%가 비정규직으로 알려지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간 불공정 계약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은 리조트에서 임대 수익은 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연매출이 400억 원 이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통해서 불공정, 불평등한 계획관계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당장 개장과 동시에 나타날 교통 혼잡과 5천 면에 불과한 부족한 주차장 문제 역시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각종 우여곡절을 넘어 11년 만에 개장하는 레고랜드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관광 패턴 속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모 찬스 없는 교육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혜 의혹 없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초중고 전수 학력 평가도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교육 정책과의 엇박자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바뀔지 심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한 재수학원이 올해 수능에 재도전하려는 수험생들로 북적입니다. 부모 찬스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태 이후 서울 16개 대학 수능 전형 비율은 이미 40%에 달합니다. 작년에 그 수능 성적이 아쉬워서 이번 연도에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 영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내신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건데 공정성을 내건 새 정부는 여기서 정시 비중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이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겠다는 것입니다. 재수학원과 같은 수능 위주의 사교육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시 확대 정책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교육이 수능 위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한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 취지를 굉장히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공약대로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면 폐지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 학교 간 서열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전수 학력 평가가 다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학교 줄 세우기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피해가 컸던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컨트롤 타워인 교육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과학기술부와 한 개 부처로 합쳐질 가능성이 커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3월 봄비가 무척이나 요란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면서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태풍급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3월 1 강수량 급값, 최대 순간 폭속도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비가 내린 뒤 지반이 매우 약해진 터라서 낙석과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모레는 2도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낮 기온과의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와 함께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 광주는 15도, 부산은 18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구름이 더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영상 취재부 최양규 기자가 전남 불에 화엄사에 핀 이 홍매화꽃을 취재해왔습니다. 네, 진한 꽃분홍색 보니까 마음이 다 설레네요. 네. 어머나, 저만 설레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도 이팔청춘입니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매화꽃에 잠시 설레시길 바라면서 MBN 중앙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